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2회차에 출제가 됐었던 건축설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 또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난이도에 대한 부분 살짝 언급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 중, 하로 우리가 문제를 구분을 해뒀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 2회차의 경우에는 하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7문항, 중 난이도가 9문항, 상 난이도가 4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은 하 난이도 쉬운 문제부터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중 난이도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요. 공기조화 설비에서 다뤘던 냉방 부하에 대한 문제고요. 현열 부하만을 발생시키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젠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방부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냉방부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냉방을 방해하는 요소. 즉, 냉방을 하는데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소가 냉방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종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조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열, 그리고 조명, 일사, 인체, 환기, 그 다음에 틈새바람. 그래서 이 틈새바람은 이제 우리가 극간풍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냉방부하는요. 다시금 현열이 고려된 부하냐,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고려된 부하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열은 온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잡열은 원래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부하인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습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부하가 잡열이 고려된 부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분을 해볼 텐데요. 자, 구조체, 조명, 일사는요. 습도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고 온도의 변화만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열 부하만이 고려된 부하가 되는 거고요. 인체, 환기, 틈새바람, 극간풍의 경우에는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고려된 부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난방부하만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난방부하는 난방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어요? 구조체를 통해서 손실되는 열량이 있을 거고요. 환기라든지 틈새 바람에 의한 이런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현열 부하만 고려된 거고요. 환기, 틈새 바람은 현열과 잡열이 모두 고려된 부하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하의 종류, 출제가 자주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문제는요. 난방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 복사 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복사 난방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실이 있었을 때 열원을 벽체나 바닥에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보일러에서 만든 뜨거운 물을 공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복사 패널을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고 복사열에 의해서 실을 쾌적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을 복사 난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요.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직, 온도, 분포가 어떻다? 균일하다. 그래서 쾌적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직 온도 분포가 균일하니까 천장고가 높아도 난방 효과가 크고요. 방을 실을 개방하여도
난방 효과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쾌적성은 어떻다? 좋다. 하지만 예열 시간은 어떻습니까? 길죠. 그래서 온수, 파이프에 의해서 바닥을 데우고 다시금 패널을 통해서 어떻게 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요.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다라는 말은 연용량이 크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즉 예열 시간이 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보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복사 난방은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닥의 이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기조화에서 다뤘던 습공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간단히 읽어보면 자, 습공기를 가열하였을 때 증가하지 않는 상태량은 해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뭐 절대습도,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 해서 절대습도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절대습도가 없죠.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온도가 증가했어요. 가열을 했으니까. 그러면 증가하지 않는 거 뭐 찾으면 돼요? 상대습도죠. 상대습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내려가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온도가 증가하면 상대습도는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습도는 올라간다. 그러다가 상대습도 100%가 되면 결로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습공기 선도를 그려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습공기 선도는 실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실의 상태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상태점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되는데 자, 어떤 상태, 어떤 요소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뭘 뜻한다? 건구 온도를 뜻한다. 그리고 비체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축에는 절대 습도, 그리고 수증기 분압. 그리고 이 부분은 습구 온도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엔탈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태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절대 습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좌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측이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구 온도가 증가하고 비체적이 증가하고 절대 습도 수증기 분압은 변함없고 습구 온도 증가하고 엔탈피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상대 습도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밖에 있는 상대 습도선이 100%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냉각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냉각탑이라고 하는 건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죠? 2번이 된다라는 거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을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유량 공식 기억하고 계시나요? Q는 A 곱하기 V 해서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제일 먼저 유량의 단위가 뭘로 주어졌느냐? 미터의 세제곱 퍼 미닛.
분당의 유량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단면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직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경에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터의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0.2m로 생각을 하시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유속에 대한 부분에서는 1.5m/s를 집어넣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요 부분 계산을 하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의 세제곱 퍼 세크. 그래서 좌측의 단위와 우측의 단위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는다. 그래서 단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초당의 유량을 분당으로 바꾼다. 60을 이렇게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유량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2.827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량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의 습공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서 관련된 내용을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뭐 가열하면 냉각하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간단히 답안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답 몇 번입니까? 그죠? 3번이 됩니다. 절대 습도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답이 된다라는 거. 증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열하면 엔탈피 증가하고 냉각하면 최적 감소하고요. 냉각하면 습온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앞서 풀었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번 문제입니다. 80번 문제는 크로스 커넥션에 대한 문제고요. 크로스 커넥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은 배관, 급수 배관 계통에 오염물질이 혼입이 돼서 급수 배관 계통을 오염시키는 이런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배관을 잘못 연결했을 때, 그리고 배관이 불량이 났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여러분들 답 몇 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나요? 그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 급탄 계통과 그 외에 계통 배관이 장치를 통하여 직접 접속됐다, 오염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설비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간단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냉온수를 혼합해도 압력 차이에 의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배관은 적정한 압력 손실 상태에서 피크실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도피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급탕 설비에서의 도피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피관. 팽창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절대 밸브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언제 압력이 증가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급탕 설비, 뭐 중앙식이라고 할까요? 다음과 같은 가열 공간에서 가열을 하고 각 층으로 급탕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급탕 계통에는 급수 계통보다 압력이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로 이렇게 배관을 연장한다. 이러한 배관을 팽창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하는데 그 압력이 너무 큰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뭐까지 설치할 수 있다? 팽창 탱크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언제 압력이 상승할지 몰라요. 밸브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팽창 탱크는 개방식, 지금 이 부분이 개방식이고요.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아두어야 될 건 밀폐식 팽창 탱크는 위치에 제한이 없어요.
어디든 우리가 설치하면 돼. 압력을 도피시킬 수 있는 어떤 탱크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방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최상층, 옥상 부분에 설치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 밀폐형 급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단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설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스 설비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LPG, LNG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배관에 대한 문제 출제될 수 있다 그랬어요. 옥내 배관은 반드시 노출 배관한다. 그리고 전기 설비와 이격거리 해서 보통 30cm 이격하는 경우가 있고 60cm 이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30cm는 여러분들 방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설비 뭐가 있어요? 콘센트, 전멸기 요 부분과는 전멸기 요 부분과는 30cm 그 이외에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60cm 이상 이격한다 라고 했었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그죠? 도시가스 공급 압력 해서 0.1메가파스칼 이하면 저압 1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고압이 되고 그 사이 값은 중압이 된다 그랬어요. 거버너에 대한 특징 또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거버너의 용어,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가스 계량기와 전멸기는 30cm 맞는 내용이고요.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60cm 해서 전멸기와 콘센트만 30cm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도 60cm.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왜 4번이 답이냐? 가스 계량기는 보통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누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피 공간이나 주방에 설치하는 것은 누설의 우려가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옥외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 역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공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문제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압 옥내 배선 방법 중 노출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이 가능한 것은 해서 읽어봤더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도 있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왜요? 어디든 공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금속관 공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출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디든 다 설치가 가능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경질, 비닐관, 공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속관에 대한 부분 단독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플로어 덕트. 자, 경질 비닐관 공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성수지관 공사라고도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왜? 단가가 싸요. 그리고 가공이, 시공이 쉽다. 하지만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에 약합니다. 내식성은 좋아서 뭐 연구실이라든지 실험실에 배관계통의 경질 비닐관을 많이 쓰죠. 그리고 절연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금속관은 강도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그래서 전선의 인입, 교체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에 매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없다? 흐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접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플로어 덕트 공사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어떤 경우? 큰 경우에 바닥에 덕트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매입한 형태를 플로어 덕트라고 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제는 조명 설비에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다뤘었던 부분이에요. 답은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광원으로부터 거리가 n배가 되면 그 값은 n의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거리 역제곱, 거리 역자승의 법칙에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답은 뭡니까? 조도죠. 그래서 조도는 기호로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식이 d의 제곱분의 i. 그래서 얘는 거리를 말하고 i는 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1m 떨어진 곳의 조도가 200룩스다.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2배만큼 증가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룩스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71번) 문제입니다. 자, 71번 문제는 혼합 공기의 온도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식도 있지만 식을 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균 낸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고온도 26도씨인 공기 8,000m의 세제곱이 있고요. 건고온도 32도씨인 공기 2,000m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합했대요. 온도는 어떻게 될까? 자, A라는 공기, B라는 공기. 자, 온도가 26도, 그 다음에 8,000. 그 다음 B라는 공기 32도, 그 다음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균 낸다 그랬어요. 어떻게? 26도짜리가 몇 개가 있다? 8,000개 있다. 그리고 32도짜리에 공기가 몇 개 있다? 2,000개 있다. 전체 몇 개입니까? 8,000 더하기 2,000. 그래서 10,000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답은 27.2.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감사합니다 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73번) 문제 역시 계산 문제고요. 전기 설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V 500W의 전열기를 90V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 전력은 해서 전력을 계산하시오. 해서 전력 P 단위는 와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에 대한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메 법칙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I 대신에 다음과 같은 오메 법칙을 I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I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전력은 전압에 어떻게? 제곱에 비례한다. 이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100V의 전기가 몇 볼트가 됐대요? 90V가 됐대.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0.9, 대략 90%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500W의 소비 전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해서 0.9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0.9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0.
제곱하면 0.8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W에다가 0.81을 이렇게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답은 405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아예 식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에 100V가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100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 전력은 몇이다? 500W다. 그리고 90V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 소비 전력은 X.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안에 있는 값, 밖에 있는 값은 서로 곱했을 때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도 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90의 제곱은 100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 문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지표, 쾌적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간단히 살펴보면 자, 기온, 습도, 기류, 주 벽면의 온도 4요소를 조합하여 표현하는 지표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주 벽면의 온도가 복사열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까지 고려된 쾌적 지표, 온열 지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죠? 등온 지수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열 쾌적, 온열 감각이라고도 하죠. 자, 이 열 쾌적,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물리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물리적 요소가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소는 성별, 그리고 나이, 활동량, 그리고 차기량 등에 따라서 쾌적감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동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MET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차기량은 CLO, 클로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온열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쾌적 지표, 온열 지표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유효 온도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수정 유효 온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 온도, 그 다음 등온 지수, 추가적으로 뭐 불쾌 지수까지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유효 온도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요? 그죠? 온도, 습도, 기류 세 가지만을 고려한다.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복사열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수정 유효 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 복사까지 모두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 온도의 온도, 건고 온도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복사열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글로브 온도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네 가지를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작용 온도의 경우에는 온도, 기류, 복사열을 고려를 합니다. 뭐가 빠졌나요? 이 부분에서는 습도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등온 지수는 온도, 습도, 기류, 복사 이 부분이 모두 고려된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등온 지수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쾌 지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름철 되면 불쾌하잖아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불쾌하다. 그래서 온도, 습도. 그래서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유효 온도는 복사열이 고려가 안 됐고 작용 온도는 습도가 고려되지 않는다 해서 유복작사
학습 해서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 다시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쾌적 지표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고요.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소화활동설비라고 하는 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설비들을 우리는 소화활동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예요? 연결 송수관, 그 이외에 뭐 제연설비 등이 소화활동설비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소화설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9번 문제 수용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용률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용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률이라고도 하고요. 수요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트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부하율, 부등율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수변전 설비의 용량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률은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곱하기 100을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는데 뭐 여기서는 곱했네요. 부하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수용 전력 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등률이 다소 좀 어렵죠. 그래서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 기억해 두셔야 되고,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하는 문제 역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값들은 1보다 작아요. 하지만 부등률은 1보다 큰 값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상으로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의 문제, 지금 61번 문제,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문제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작업구역에는 전용의 국부 조명 방식으로 조명을 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간접 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 레벨로 조명하는 방식. 그래서 국부 조명이라고 하는 건 그죠, 일부분만을 조명하는 거,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간접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향으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반사면에 빛을 비춰서 반사하는 빛을 가지고 조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느냐? 1번. 그래서 탈조명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태스크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태스크 앰비언트 라이트. 그래서 뭐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요. 간단히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에스컬레이터 하게 되면 기억해야 될 숫자 30이라는 숫자는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0이라는 숫자는 에스컬레이터의 각도와 관련되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30도 이하로 설계를 한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분당 30m의 속도로 계획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칭 속도가 0.5m/s 이하가 되면 각도를 다소 어떻게 좀 높일 수가 있다. 35도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30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기억과 니은에 대한 값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경사도는 3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공칭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0.5m/s 이하는 35도로 계획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트랩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트랩은 어디에 보통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랩은 배수, 설비에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증기, 난방에서도 다뤄집니다. 그래서 배수에서는 어떤 목적? 실내의 악취라든지 악취, 그 다음에 유해가스, 벌레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트랩. 그 다음 증기 난방에서는 방열기에 증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환수되는 부분에서 증기가 환수되지 않고 완전한 응축수를 환수시키기 위한 장치가 증기 난방에서 트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수용 트랩의 종류는 어떤 게 있다? 관으로 된 트랩이 있고 바닥용 트랩이 있고 그 다음 기타 트랩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으로 된 트랩을 다른 말로 뭐 사이폰식 트랩이라고 하고 봉수가 파괴될 염려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의 형상을 따서 S, P, U 트랩이 있다. 그리고 바닥용 트랩은 벨 트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트랩, 기름기를 제거하는 트랩, 그 다음 싱크대용 드럼 트랩이 있다. 그래서 배수용 트랩과 증기난방용 트랩을 섞어서 배수용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배수용 트랩의 종류를 다시금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트랩에는 배수용 트랩에는 봉수가 있는데 봉수는 유효 깊이가 50에서 100mm 이내가 어떻다? 이상적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은요 난이도가 상이에요. 왜 상이냐? 읽어보면 옳지 않은 것 봉수의 깊이 50, 그 다음 100mm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면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또는 침전하기 어려운 구조일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이 틀렸는데요. 봉수부에는 이음을 웬만하면 설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뭔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P자형 트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봉수가 고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배관 자체를 이음을 하게 되면 누수의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음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이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좀 더 내구성 있고 강도가 크게 작용하기 위해서 금속재 이음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여러분들 상으로 좀 생소한 내용이다 해서 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던 부분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봉수구의 소재구는 나사식 플러그 및 적절한 가스켓을 이용한 구조일 것 해서 이 부분 우리가 청소할 수 있게끔 분해하고 그리고 누수가 되지 않게끔 고무 패킹에서 뭐 가스켓 같은 부분을 설치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히 3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배수 설비에서 출제되는 트랩 그리고 봉수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공청 설비의 주요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TV 공청 설비, 그래서 안테나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테나 설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약전 설비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언급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월패드가 TV 공청용 설비, 안테나 설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월패드라고 하는 건 벽면에 설치된 패드를 말하고요. 보통 조명이라든지 각종 출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어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패드를 월패드라고 한다. 그래서 안테나 설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깊이 있게 공부하시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2019년 2회차 출제가 됐었던 건축 설비에 대한 풀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9년 4회차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